민희님이 안 왔다? 하계회. 그래요? 네. 1년 만에 처음 결석하네? 네. 알아야 보인다는. 얘가 수두 걸려가지고. 수도 안 걸려도 안 오겠지, 뭐. 아니요, 어제 이게 해주더라고요. 어린이집 안 보내고 있던데, 보니까. 뒤에 줄은 대화명, 꽃돼지맘, 맞지? 내가 기억하잖아. 그 다음, 대화명 뭐예요? 피카소 허진서만. 피카소 허진서맘. 유치원 반 이름이 피카소라 했지? 네. 맞잖아. 학교는? 학교는 영천초. 영천이고요. 그 옆에는요? 저는 사랑해 마음을 해주십시오. 가입은 진작에 했는데. 오늘 처음 왔어요? 아니요, 저번 주 왔었잖아요. 그- 허진서 마음 그걸 따라오는 그래요? 사랑해, 맘? 부를 거예요. 기억이 안 나네. 뒤에는 거북이님, 그로잉맘님, 행복은 여기님, 그 뒤에는 어딜이 될 뻔? 서영망. 아, 서영맘. 네. 애기 학교 어디에요? 진천서요. 아, 지훈이 엄마 따라왔구나. 네. 지훈이 엄마 어디 갔어? 왜 따로 떨어져 있지? 그건 내가 기억하기 어렵잖아. 그 다음, 그 옆에는? 어? 아야, 안 보겠다 이거지. 그 다음에 서연이님, 그 뒤에 해피걸, 그 옆에 강정고마, 아이고, 남산동 며느리, 그 옆에는 없고, 여기는 비움님, 대한민국 뭐예요? 딸사랑만. 제일 마지막 댓글 단 분이구나. 대한민국 뭐라 했어요? NMK 07. 외우기 어렵네. 뒤에는 미나 25. 그 다음 옆에는 행복 더하기. 저는 어디 갔어요? 미나 25하고 맨날 같이 댕기는. 그래 어디 간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뒤에는 오수맘님. 그 다음에 건우 엄마. 그 다음 대한민국 뭐예요? 꿈꾸는 거 아니죠? 꿈꾸는 가인? 애기 어느 학교 다녀요? 그래 영천초 때문에 산다. 아니 다 하계가 뽑난 많어. 원래 1학기 마지막에 용천초 가는 바람에 용천초 엄마들이 좀 이 듣는 귀가 발달해 있나 봐.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이 너는 특별하단다 이 그림책 가지고 그 제가 학교 강의 때 가장 많이 소개하는 책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간된 그림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가 이 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책이 집에 없지. 그러면 왕초보란 뜻이야. 적어도 이 책 또 뭐라고 했어요? 2위가 뭐라 했지?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이런 책들 이게 4천만 부 팔렸다 했나? 제가 위키피디아인가에서 검색해 보니까 그림책으로서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게 미국 그림책이죠. 그 다음 2위가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이거 캐나다 그림책이에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는 좀 감성적 이죠. 그 자장가처럼 재우면서 엄마 마음을 아주 간결하게 반복해서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라면 이건 이제 이 책은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선교사가 썼거든요. 목사가 썼죠. 맥스 루케이도라고.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이게 대박 치는 바람에 2탄, 3탄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시간 나면 뭐 2탄, 3탄도 한번 어머니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이 책은 이제 그 목사가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그림의 배경으로, 그림책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내용 실제를 우리가 잘 모르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자존감 뿐만 아니라 엄마들의 자존감도 가장 높여주는 그런 좋은 그림책인데, 또 자칫하면 엄마들이 한번 아이들 한번 읽어보면 아는데, 애들한테 읽어주다 보면 이게 그렇게 유명한 책이야? 뭐 이런 회의가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워서 이거 언제 엄마들한테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2년 전인가? 작년인가? 다시 한번 제가 그때 못한 이야기를 추가해서 말씀드리려고. 들려요? 네. 요즘 가장 이제 최첨단의 수업 기법으로 플립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이제 유명한 대학들이 하는 건데, 아이비리그나 이런 데서 수강생들에게, 학생들에게 미리 강의를 제공하는 거라. 동영상이나 또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그 집에서 미리 강의를 듣고 학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절약되죠. 강의를 듣고 온 학생들과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는 거라. 토론도 하고 교수하고 뭐 질의응답도 하고 이런 방식의 최첨단 수업을 이 플립 수업이라고 하죠. 플립 수업. 요즘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방식의 수업이 많이 이제 실시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어쩌면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꼬마들하고 제가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하잖아요. 제가 이제 시도하고 싶었던 게 뭔가 바로 이 방식이거든. 플립 수업. 그래서 제가 책을 미리 이제 알리죠. 다음 달 수업하는 책을 이제 공고하면 엄마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그걸 구입해서 또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집에서 아이들하고 반드시 읽어보고 아이를 보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대신 엄마들에게는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물론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떤 마인드를 엄마들이 이제 장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플립 수업이 되는 거죠. 엄마들이 이제 그림책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내가 장착해서 그 마음으로 아이들 대하는, 이게 가능해지면 저한테 물론 아이를 보내는 경우도 참 좋고요. 또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책을 읽어주면서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엄마들이 익숙해지니까 아예 배째라 하고 이제 네가 우리 애 알아서 하라 하면서 애만 보내고, 그냥 어떤 엄마는 책도 아예 안 사. 대단하대. 그리고 애는 꾸역꾸역 보내. 그러니까 제 의도가 자꾸 왜곡되는 거죠. 안타깝고 좀 질 높은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책도 안 읽고 책 내용도 뭔지 모르고 뭐 이어서 허덕허덕 빌려가지고 막 한번 읽어볼게요 하면서 막 이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플립 수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금요일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이란 거창한 이름으로 이렇게 그림책을 가지고 나눈 수업을 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좀 이렇게 잘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금요일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프레임이 장착되는 거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의 눈, 마음의 창문, 이걸 프레임이라고 부르죠. 모든 인간은 자기만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우리가 바깥을 볼 때 저 창을 통해서 보죠. 저 창의 틀을 보고 프레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자기마다 이제 장착된 프레임이 있는데 이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요. 또 프레임을 통해서 상황을 인식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성적 프레임이 딱 4개 딱 장착되면 이제 모든 일을 성적과 연결시키게 돼요. 그럼 이제 애 괴로워지는 거죠. 나도 사실은 쫓기고.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내가 장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왜 그 유명한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최인철이라고, 엄마들 중에 유튜브에서 이 양반 강의 좀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그 긍정심리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고전심리학 하면 이제 프로이트, 융,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프로이트, 융과 동시에 살았지만 그때는 주목받지 못했던 누구라고요? 아들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전심리학의 3대 거장이라고 불러요. 이 고전심리학이 해온 것이 뭔가 하면 오랫동안 우리 사람 안에 있는 부정적인 정서들에 관해서 연구해 왔어요. 무의식, 꿈,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금 성인이 되어서 내게 이런 인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이걸 계속 깊이 이제 연구한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전통심리학, 고전심리학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그 미국의 유명한 일리노이인가? 이분이 어느 대학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그 전미 심리학자 대회에서 처음으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너무 인간의 부정적 정서에 주목해 왔다. 이제 지겹다. 부정적 정서 아무리 파헤쳐 봐야 이제 심리학적으로 많은 학문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간의 삶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고 원인은 밝혀지는데 해결책이 없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었다. 뭐 어릴 때 뭐 억압이나 뭐 이런 게 있었다. 이것이 이제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내면 아이라고 하죠. 성인인데 그 속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유아틱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 원인은 이렇게 밝힐 수 있지만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마틴 셀리그만이 그 당시에 그 전미 심리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이제 우리 심리학자들이 나서서 인간의 긍정적 정서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부정적 정서를 연구하는 건 좀 너무 지겹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게 큰 호응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새로운 심리학의 흐름이 긍정심리학이라고 했어요. 이게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심리학 책이나 뭐 이런 관련된 책들 보면 대부분 긍정심리학의 영향을 받았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돼 들었고요. 이것도 학교 같은 데서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문영민 교수라고 얼마 전까지 서울시 교육감도 하시고 이런 분이 긍정심리학을 한국에 처음 도입해 들어오고요. 지금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이 최인철 교수 같은 분은 이제 미국의 미시간인가 유학 가가지고 그런 걸 배웠죠.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세계 뭐 100대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이 최인철 교수 꼽히는데 이 긍정심리학의 가장 첫 번째 인간의 행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이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프레임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인식하고 내게 일어나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보는 딱 그 관점이 딱 있죠. 모든 걸 내가 가진 이 프레임 안으로 프레임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을 볼 때 저 창틀을 통해서밖에 바깥이 인식이 안 되거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창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나가보면 훨씬 더 광활한 이 시야가 이제 소위 말 뷰가 확보되는데 프레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프레임을 내가 장착하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일로 말하자면 주로 내가 성적 프레임 엄마들 많은 젊은 엄마들이 성적 프레임에 갇혀 있죠. 그럼 성적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 행복 프레임 이거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적 프레임을 행복 프레임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왜냐하면 이놈의 성적 프레임은
성적을 올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복하지도 않으니까. 오히려 성적이 같이 있는데 성적은 안 올라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성적이 중요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엄마가 더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아이들 더 돌리고 잡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돼야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야구에서는 그 포수가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받잖아요. 그러면 투수는 공을 던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프레임이 하나 있어요.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프레임. 이거 야구를 알아야 내가 말을 할 수 있는데. 요즘 젊은 엄마들 야구장도 가고 막 이카던데. 그러니까 TV 중계 같은 거 보면 가끔 가상의 프레임을 이렇게 네모쳐서 보여줘요. 그리고 이번에 투수가 던진 공이 사실은 프레임을 벗어났는데 심판이 뭐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잡아가지고 스트라이크 콜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 이제 보이지 않는 프레임이죠.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프레임. 그러니까 공을 던진 투수는 항상 요 스트라이크 존 안에 공을 던져야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는 거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볼 판정을 받죠. 그래서 공을 받는 포수는, 유능한 포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스트라이크 존을 조금 벗어나는 공을 받으면서 이 글러브질을 하죠. 미트질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벗어난 걸 살짝 받으면서 딱 심판을 속이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스트라이크 존이라면 투수가 던진 공이 요쯤 와. 그럼 손을 내면서 공을 딱 받죠? 받으면서 이렇게 안으로 당긴 거야. 이걸 보고 프레이밍이라고 불러요. 프레이밍. 그러니까 포수가 가장 이제 중요한 포수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프레이밍을 잘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무식하게 미트질 이렇게 옛날까 이야기했거든. 이거 포수가 받는 글러브를 미트라고 하는데 미트질을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정확한 용어가 프레이밍이라고 하죠. 프레이밍. 그러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프레이밍을 잘하는지 모든 일어나는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성적과 연관시키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적 프레임을 딱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어나는 일을 이제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이 아이를 키우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최근에 오신 우리 용천초등학교 엄마들은 시간 나시면 지난 강의들 좀 들어보시라고. 제 딜레마가 뭔가 하면요. 매주 금요일마다 오시는 분들이 오래 묵은 엄마들 한 반쯤 있고 또 나머지 많은 아주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 이제 최근 학교 강의를 듣다가 뭔가 좀 꽂혀가지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오래된 엄마들한테는 미안한 거라 맨날 했던 이야기 또 하려하니까 새로운 엄마들 보니까 또 막 처음부터 뭘 알려주고 싶고 막 이렇거든요. 하긴 이건 지식이 아니라서 뭐 늘 들을 때마다 내게 알아지는 것이 또 새로워지고 이런 게 정상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서 제 스승에게서 지금 23년째 어떤 말을 계속 들었잖아요. 우리 형들 누나들은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40년. 얼핏 들으면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새로운 거죠. 왜냐하면 이거 지식이 아니고 지식 같으면 딱 적혀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외우면 되니까 새로울 게 없는데 지식이 아니라 이건 사람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늘 새로워지고 듣는 사람도 또 인식이 깊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듣는 엄마들은 저보고 선생님 맨날 똑같은 이야기 또 한다 하고 근데 알아듣는 엄마들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뭔가 새롭게 들렸다 이렇게. 그렇다면 그래서 최근에 오신 우리 학교 강의 듣고 오신 분들은 그 인문학 수업 이걸 내가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죠. 그전에는 뭐 어떤 학기에는 수학 공부 이야기하고 어떤 학기에는 영어 공부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제가 해보니까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 저는 다 키웠는데 뭐 다시 또 공부 이야기하다가 진짜 재미없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말하는 저도 즐겁고 행복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3년째 계속 이
인문학 수업만 하고 있죠. 그 정 답답한 엄마들이 이제 작년에 처음 시도했는데 영어 공부가 정 답답한 엄마들은 제가 작년에 유료 수업 처음 했잖아요. 뭐지? 엄마표 영어 공부법 유료 수업 하면서 선착순 10명 모집하는데 그때 20명 와가지고 2반이나 개설해가지고 원래도 어떤 엄마들 수학 수업 했으면 좋겠다고 학기 초부터 계속 해가지고 그 지난주에 제가 하려고 공부하려고 하다가 귀찮아가지고 이건 내가 해서 막 하겠노 싶어가지고 어? 기다리고 있다고? 기다리는 엄마들이 내게 눈이 띄면 내가 할 텐데 나는 모르니까 뭐 답답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뭐 돈이 급하면 막 이런 유료 수업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되는데 저는 돈 별로 안 급하거든요. 먹고 살면 되니까. 이번 주에도 내가 우리 애하고 싸울 뻔했는데 임마이기 카톡방에서 아이폰 새로 나오는 걸 사전 예약해야 되는데 엄마 카드 써도 되나 하면서 이 새끼 지 돈 벌면서 자꾸 그러니까 우리 옆에 또 얍사바에 아빠가 엄마한테 갚아주면 엄마 카드 써도 된다 하면서 이랬다. 근데 둘이 이야기한 거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씹었거든요. 그 하루쯤 지났는데 또 우리 애가 아빠 왜 씹노 하면서 엄마한테 갚아줄 거가 안 갚아줄 거가 하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딱 옳고 그름이 딱 작동한 거죠. 아니 님 돈 벌잖아 그래서 돈 버는 놈 왜 자꾸 돈 돌락하노 하면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 하더라? 월급이 쥐꼬리만 하잖아 하면서 대기업 신입사원 월급 해봐야 뭐 올해 있는 기업은 22만 엔인가? 초봉이 그래도 숙소 제공해 주죠. 그 고급 일본어 고액과에 붙여주지. 그거 괜찮은 데운데 그거 지 혼자 뭐 한다고 그래 돈을 쓰는 몰라.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딱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도 돈 버는 게 왜 자꾸 부모한테 의지할까? 그것도 27에 된 놈이 이 카드 엄마 아빠 죽으면 누구한테 손 벌리려고 하는 거? 생각이란 게 이렇게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래가지고 제가 씻고 있으니까 또 자꾸 가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아이폰 8은 아주 뭐 7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 10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바꿔라 익혔어. 그러면 바로 내가 예약하려고 하는 게 10이다 하면서. 그거 내 딱 꼬리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신경질 나가지고 이제 닌 돈 벌어가 다 뭐 하노 하면서 뭐 이런 소리 몇 개 했어요. 그러니까 딱 소통이 막히는 거라. 내가 맞는 말 했죠. 27이나 된 놈이 회사 취직한 놈이 지도 돈 버는 놈이 자꾸 부모한테 손 벌리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뭐 11월 달에 한국에 치과 진료 들어올 때 뭐 필요한 비행기 값 40만 원 보내라 했잖아요. 또 보냈잖아. 제 말 다 맞죠. 맞잖아. 근데 맞는 말 했는데 애 기분이 상하는 거라. 그래가 딱 카톡방에 싸하게 얼어붙었어. 느낌 있잖아요. 딱 대화가 단절됐어. 애는 뭐 이제 속상해서 또는 삐져가지고 이제 그냥 자러 갔는지 몰라. 그다음부터 조용하더라고. 근데 느낌 있다고 있잖아요. 내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카톡방이 싸해지니까 아이고 내가 또 이놈의 선악 프레임 옳고 그른 프레임이 작동해가지고 또 우리 애를 판단했구나 싶으니까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바로 5분도 안 돼가 5분도 못 견디고 그래 엄마 카드 써라 아빠가 갚아줄게 하면서 그래도 아무 말도 없더라고. 이미 삐졌다는 거지. 근데 다음날 아침에 우리 와이프가 이제 카톡방에 대고 그래 니 때문에 아빠가 또 강의 소재 하나 생겼다 하면서
이렇게 애 마음을 딱 풀어주면서 엄마 카드 써라 하면서 아빠가 갚아준대 하면서 한마디 하니까 그제서 애가 이제 그래 크크 하면서 그래 다시 이제 분위기가 회복된 거예요. 참 이상하죠. 다 맞는 말인데 관계가 나빠지는 거야.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보면 집에서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이 책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이 책이 사실 다루고 있는데 의외로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이래가지고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저는 이 책요 그림도 마음에 안 들고요. 뭐 내용만 마음에 들지 내용만. 그것도 저나 이런 이제 이 내용의 실제를 아는 사람들의 입을 거쳐서 내용이 해설되면 참 의미 있는 내용이거든요. 맥스 루케이도 아기 장수의 날개라는 기획사에서 옮겼대요. 출판사는 고슴도치. 안쪽 표지를 넘기면 너는 단지 너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단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도 참 애매하고 추상적이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특별하다는 말을 네이버 찾아보면 국어사전 찾아보면 우리는 특별하다 하면 좀 뭐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죠. 왠 줄 알아요? 우리 안에 이게 선악 프레임이 딱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특별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뭔가 하면요. 남들과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하다. 구별된다 이런 뜻이죠. 남들과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각자는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소중한 거지. 왜냐면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대신할 수 있어요. 뷔페 같으면 뷔페 음식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뷔페를 가게 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음식들도 많이 있지만 내 입맛에 맞는 혹시 음식이 딱 하나라도 있으면 그래도 배부를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남들과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60억 인구가. 나중에 알고 나면 이제 내가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더 풍성해지고. 일단 책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무 사람들의 세계 이야기예요. 웬믹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은 모두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만들었지. 엘리 아저씨의 작업장은 웬믹들의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어. 웬믹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 아주 코가 높거나 눈이 커다란 웬믹, 키가 작거나 키가 크거나 모자를 쓰거나 외투를 입은 웬믹도 있었지.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 목수가 만들었고 다 같이 한 마을에 살았어. 웬믹들은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았어. 금빛 별표가 든 상자와 잿빛 전표가 든 상자를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이들마다 서로 별표나 전표를 붙이며 하루를 보냈지. 나무결이 매끄럽고 색이 잘 칠해진 웬믹들은 항상 별표를 받았어. 하지만 나무결이 거칠고 칠이 벗겨진 웬믹들은 늘 잿빛 전표를 받았지. 재주가 뛰어난 웬믹들도 별표를 받았어. 무거운 것을 번쩍 들어올릴 만큼 힘이 세거나 높은 상자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웬믹들, 어려운 단어를 줄줄 외거나 노래를 아름답게 부를 줄 아는 웬믹들에겐 앞다투어 별표가 붙었지. 온몸이 별표로 가득해서 번쩍거리는 웬믹도 있었어. 별표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으니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애쓰는 거야. 하지만 웬믹들 중에는 재주가 없는 이들도 있었어.
그들은 언제나 잿빛 전표를 받았지. 판치넬로도 그 중의 하나였어. 그는 남들처럼 높이 뛰어보려고 애를 썼어. 하지만 늘 넘어지고 말았지. 그러면 웬믹들이 달려들어 너도 나도 전표를 붙였어. 넘어져서 나무 몸에 상처라도 나면 더 많은 전표를 붙였고, 왜 넘어졌는지 설명하려고 하면 말투가 우스꽝스럽다고 또다시 전표를 붙였어. 전표를 잔뜩 붙인 펀치넬로는 이제 밖에 나가기가 싫어졌어. 나갔다가 혹시 모자를 떨어뜨리거나 웅덩이에 발을 헛디기라도 하면 또 전표를 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야. 세상에 전표가 많이 붙어 있다고 덤으로 전표를 하나 더 붙이는 웬믹들까지 있었다니까. 전표를 많이 받을 만해. 웬믹들은 눈짓을 해가며 수군댔어. 펀치넬로는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다 보니 펀치넬로 스스로도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 아무래도 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어쩌다 밖에 나가도 펀치넬로는 전표가 많이 붙은 이들하고만 어울렸어. 왠지 그게 더 마음이 편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펀치넬로는 우연히 어떤 웬믹을 만났어. 그녀는 지금껏 본 어느 누구와도 달랐어. 그녀의 몸에는 별표도 전표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깨끗한 나무일 뿐이었지. 그녀의 이름은 루시아였지. 루시아에게 웬믹들이 표를 붙이지 않았던 건 아니야. 그녀의 몸에 표가 붙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이는 루시아에게 전표가 하나도 없다고 칭찬하며 별표를 붙였고, 어떤 이는 별표가 하나도 없다고 비웃으며 전표를 붙였어. 하지만 별표도 전표도 이내 떨어지고 말았던 거야. 나도 정말 저렇게 되고 싶어. 어떤 누가 주는 표시도 받고 싶지 않아. 펀치넬로는 속으로 생각했어. 펀치넬로는 루시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몸에는 어째서 별표가 없냐고 물었어. 별거 아니야. 난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것 뿐이야. 엘리 아저씨라고? 그래, 목수 엘리 아저씨 말이야. 나는 아저씨한테 가서 함께 있다 오곤 해. 왜? 왜인지는 네가 직접 알아봐. 아저씨는 언덕 위에 계시거든. 그렇게 말하고 루시아, 표가 하나도 붙어 있지 않은 웬믹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멀어져 갔어. 하지만 아저씨가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하실까? 펀치넬로가 소리쳤지만 루시아에겐 들리지 않았어. 펀치넬로는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웬믹들이 서로에게 별표와 전표를 붙이느라 몰려다니는 것을 바라보았어. 저건 옳지 않아. 펀치넬로는 혼자 중얼거렸어. 그리고 마침내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 펀치넬로는 좁은 길을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가 커다란 작업장 안으로 들어섰어. 모든 게 너무나 커서 펀치넬로의 나무 눈이 동그래졌지. 작업용 의자가 펀치넬로의 키만 했고, 발돋움을 해야 겨우 보이는 작업대 위에는 발길이만한 망치가 놓여 있었어. 펀치넬로는 침을 꿀꺽 삼키고 몸을 돌렸어. 아무래도 그냥 집에 가야겠어. 바로 그 순간 펀치넬로의 귀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펀치넬로야. 깊고 힘있는 목소리였어. 펀치넬로는 발을 멈췄어. 펀치넬로야,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어딘 네 모습을 한번 보자꾸나. 펀치넬로는 천천히 돌아서서 수염이 덥수룩하고 몸집이 큰 목수 아저씨를 바라보았어. 저를 아세요? 펀치넬로가 더듬거리면서 물었어.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었는걸? 만든 이는 몸을 숙여 펀치넬로를 들어서 작업대 위에 앉혔어. 그리고는 펀치넬로의 몸에 잔뜩 붙은 전표들을 찬찬히 보며 말했어.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저도 이런 표를 받고 싶진 않았어요, 엘리 아저씨. 전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얘야, 내게 변명할 필요는 없단다. 나는 다른 웬믹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정말요? 물론이지, 너도 그럴 필요가 없단다.
누가 별표나 전표를 붙이는 거지? 그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 뿐이란다.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펀치넬로는 피시고 썼어. 제가요? 특별하다고요? 뭐가요? 저는 빨리 걷지도 못하고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제 몸은 여기저기 질이 벗겨져 있고요. 이런 제가 당신에게 왜 특별하죠?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내려다보더니 커다란 손을 작은 어깨에 얹고 천천히 말했어.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펀치넬로를 엘리 아저씨처럼 자기를 만든 이 목수와 같은 표정으로 바라본 적은 없었어. 펀치넬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 날마다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엘리 아저씨가 말했어. 몸에 표가 하나도 없는 웬믹 때문에 오게 되었어요. 펀치넬로가 말했어. 알고 있단다. 루시아가 너에 대해 말해주었거든. 어째서 루시아의 몸에는 표가 붙지 않나요? 아저씨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어.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지. 그 표는 네가 붙어있게 하기 때문에 붙는 거란다. 뭐라고요?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네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할수록 너는 그 표들의 신경을 덜 쓰게 된단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미소 지었어. 차차 알게 되겠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네 몸에는 표가 많이 붙어 있구나.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그러면 내가 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될 테니까.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들어올려 바닥에 내려주었어. 기억하렴. 작은 나무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갈 때 엘리가 말했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펀치넬로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바로 그 순간 펀치넬로 몸에서 전표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어. 마지막 장면 읽으면서 제게 작은 소름이 돋았어요. 이 펀치넬로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아니고 바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저는 뭐 이해가 너무 잘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겠고 문제는 이제 이걸 엄마들한테 어떻게 알아듣도록 전하는가 이게 문제죠. 알아듣도록 말하는가. 지금 이 나무 사람들 웬믹이라고 부르죠. 나무 사람들 세계는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선악 프레임, 금빛 별표, 잿빛 전표 프레임이 딱 지배하는 세계죠. 그래서 잘하거나 우수하거나 뭐 교양이 있거나 품이 있거나 하면 금빛 별표를 막 사람들이 붙이고 뭐 부족하거나 뭐 이러면 전부 잿빛 전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아요. 맞죠? 우리한테도 이제 근원적으로 말하면 이제 부분적으로는 아이를 키울 때는 뭐 성적 프레임, 또 뭐 남편 볼 때는 돈 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 볼 때는 뭐 어떤 프레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레임을 다양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걸 근원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선악 프레임이거든요. 이 기독교적 세계관인데 선악과라고 하죠. 성경에서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 이렇게 더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렇게.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관한 이제 우리 판단, 그죠? 이게 우리 안에 다 장착돼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볼 때 다 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을 보고
맨믹들처럼 금빛 별표를 붙이기도 하고 잿빛 점표를 붙이기도 하고 이렇죠. 어떤 사람 보면 와 교양이 딱 하면서 금빛, 어떤 사람 보면 오이씨 진짜 싸가지 없네 하면서 잿빛. 어제 제가 출근을 늦게 해가지고 어젠가 아ren가 저 바리케이트를 열고 들어왔어요. 내 앞에 한 대가 딱 들어가더니 딱 서는 거라. 빈자리가 없어. 저까지 겨우 제가 딱 붙이니까 조금 앞으로 당기더라고. 그래 제가 딱 들어가고 바리케이트 겨우 내려오고, 이 아줌마가 거기서 멈추더니 차에서 내려. 그러니까 주차장 한 바퀴 빙 도는 거야. 주차 공간을 찾느라고.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시동을 끄고 100ml를 접고 가쁘는 거라. 나는 오해하라고. 내가 어이없어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참 그 아줌마를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아줌마가 다시 뒤로 슬슬슬 오더니 뭐라 하더라? 뭐 지나가실 거예요? 하더라고. 주차할 데 없으면 지나가야죠 하니까, 근데 내가 비킬 데가 없어요 하면서 후진해서 나가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건 진짜 어이없다 하면서, 아니 그러면 혹시 빈자리 안 나면 하루 종일 이렇게 계실 거예요 하니까, 여기는 빈자리 빨리 나요 하면서 그걸 세워놓고 기다리는 거라. 그러니까 또 내 뒤로 또 차가 또 붙었어. 내가 신경질 나가지고, 아유, 씨. 그래가지고 나 차에서 내려가지고요. 그 아줌마 차에서 내려서 100ml 접길래 나도 시동 끄고 올라갔어. 우리 사무실로 올라왔어요. 왜냐면 내 차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뒤에 온 차가 막, 제일 앞에 있는 차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이 아줌마 다시 나왔어. 보니까 1층에 옷가게 아줌마라. 그러니까 저 또 내려와가지고 이 아줌마 나와가지고 또 막 주차장 끝까지 걸어가더니만은 그 전화한 아줌마하고 뭐라 대화하고 막. 그 내가 막 우리 목인이 보고도 빨리 가락했어. 차 빼려고 하면 앞차 빼면 우리도 빼야 되니까 빨리 뛰내려가라. 목인이 막 또 차키 찾는다고 막. 그 내가 고함을 질러가지고 막 겨우 이제 내려갔죠. 근데 이 아줌마가 오는 차마다 다 가가지고 가는 거라. 지금 주차할 데 없으니까 뭐 딴 데 가든지 돌아가라고. 지가 돌아가야지 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지. 내 옳고 그런 프레임으로는 이 아줌마가 싸가지가 없는 거라. 주차 공간이 없으면 한 바퀴 돌든지 나가서 밖에 대든지 뭐 이러고 차가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안 돌고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된가 하면 뒤에 들어오는 골목이 이제 차로 계속 막히는 거지. 앞 사정을 모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돌아서 주차할 때 찾아보고 없으면 빠져주고 한 바퀴 돌고 오든지 뭐 다른 데 되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내 기준은 그래요. 내 선악 프레임을 보면 저 옆에는 진짜 싸가지 없는 거라. 근데 내가 목이님한테 들어보니까 그 옆에 내는 자기한테 전화하는 옆에 애들마다 다 이상하다 하는 거라. 왜 전화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왜 전화하기는 주차하려고 전화하지. 우리가 일상을 살면 이런 일이 늘 벌어져요. 그죠? 나도 모르게 내 옳고 그른 프레임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옆에 내는 잿빛 점표 딱 붙였지 내 거죠. 마음속으로. 딱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생긴 것도 싸가지 없게 생겼고. 그리고 사실은 생긴 대로 이렇게 그 태도나 삶에서 드러나거든요. 근데 내가 하루 종일 기분 나쁘다니까. 그 사건을 딱 겪고 나니까 속에서는 계속 내 막 분이 올라오는 거라. 그렇다고 싸울 수는 없고 막 그죠. 이놈은 내 옳고 그른 프레임 때문에 이상하게 내가 평화가 깨지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뭐 한 100명이 투표하면 98명이 내 편 들지 싶어. 한 2명쯤 저런 편들도 있을지 몰라. 우리는 그래, 요 돌아보고 주차할 데 없으면 요 빠져나가고, 요 밑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우리는 저 쌍용회에 가서 되거나 이러거든요. 아니면 한 바퀴 더 돌아보거나. 그래야지 밀리지 않고, 이제. 근데 가끔 이런 일이 있다니까? 들어가지고 입구에 세워놓고, 입구를 막아놓고는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들어오는 차들이 계속 밀리고 이러니까 이제 복잡해지고 이런데. 이게 이제, 각자 자기가 가진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참 이상하다니까. 근데 그 기준은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무조건 옳아. 근데 그 아줌마는 지금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거라.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 대고 못 있지, 불편해서. 그죠? 근데 자기는 그 자기 기준이 옳다고 생각해.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왔으니까 차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 나는 이 건물에 뭐라 하더라? 입주자다 하면서 내보고 와가지고 나는 입주자인 줄 알고 자기는 이 건물이 입주자다 하면서 나중에 뭐 저 고깃집에 뭐 배달하러 온 차가 와가지고 막 하니까 할 수 없이 비키대. 비켜가지고 겨우 공간 찾아가 옆에 딱 붙였어요. 붙이니까 다른 차들 다 지나가게 됐어. 그래서 저는 빠져나와서 쌍용회가에 대고 왔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늘 있어. 이 웬맥들처럼요. 근데 문제는 이놈의 옳고 그른 프레임이 그죠? 나도 모르게 작동해서 내가 항상 옳은 거라. 왜? 내 프레임이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옳고 그름에 관한 한 내가 전국 최고야. 맞죠? 여러분들 각자 그렇다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학력이 좀 낮거나 정치를 잘 모르거나 이러면 겸손할 줄 알았어. 저는 명색이 정치외교학과 나왔거든? 그리고 운동권에 10년 이상을 있었어요. 내가 마르크스 레닌을 읽은 것만 해도 얼마인지 몰라. 그리고 4학년 때 서점했다 했어요. 경대 앞에 운동권 서점했어요. 그거 하다가 잡혀가고 뭐 이랬는데. 그 운동권 하다 보면 이제 늘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그죠? 분석하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이러는 그 늘 과정을 거치거든요. 데모를 하나 하러 가도 저것들은 뭐 공부하기 싫어도 데모한다 뭐 모르는 사람들이 익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소그룹이 있어. 스터디 그룹이 있어. 3학년 선배가 지도하고 1학년들이 이제 채워가지고 의식을 스터디를 해요. 이 그룹이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무슨 시위가 있다. 그럼 내가 여기에 참여할지 말지를 토론하는 거라. 이번 시위에 뭐 핵심 슬로건은 뭐라 하더라. 예를 들면 독재 타도를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왜 참여해야 되지? 이렇게 토론을 해서 합리적으로 다 동의하면 거기 시위에 참여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10년 이상을 제가 했으니까 네, 정당도 만들었다 했죠. 우리나라 최초의 그 운동권 출신 선배들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선배들이 다 국회의원 출마했다니까. 모조리 다 떨어져서 그렇지. 그 88년도에. 제가 그때 실무자니까, 실무자. 정당을 직접 만들었다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정치에 대해서 훨씬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명식 운동권 출신이지. 또 전공도 정치학이지. 근데 이상하게 대통령 선거 때 되면 있잖아요. 아무도 내 말 안 들어. 나는 뭐 좋은 대통령감이 너무 빤해. 눈에 보여. 내 나름대로 틀이 있으니까. 내 기준으로 쫙 보면 딱. 그죠? 근데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아줌마도 내 말 안 듣는다니까. 자기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대통령감이 따로 있어. 그렇죠? 참 희한하다니까. 그러니까 선악 프레임은요, 이 옳고 그름이라는 프레임이 딱 장착되면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 자기가 최고야. 이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이 자기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삶은 거 잘하면,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집에서 다 하나님이지. 맞아요? 아니에요? 내 기준, 내 생각이 곧 법이라니까? 나를 따르라 이거 아니에요. 남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내 말만 들으면 너희는 행복하다 이거라.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 내 생각이 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사는 거라. 하나님이란 말이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뭐 하늘에 있는 신이 이렇게 촌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성당이나 교회 다니면 이게 그죠? 의식이 마비돼. 이 심리학적으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죠. 뭐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이게 공상과학 소설 같은 데 자꾸 빠져가지고 너무 비정상적 사고를 하게 돼요.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들한테 미안해요. 근데 적어도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말을 하늘에 있는 뭐 어떤 뭐 지멋대로 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어떤 생각이나 가치, 이게 내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네.
예를 들면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가장 예를 들기 쉬운 게 뭔가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이 사람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돈이라니까 돈. 이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맘모니즘이라고 불러요. 물신주의. 물질을 신으로 여기는 경향. 이게 물신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의지하고 따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니까. 그게 자기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 다녀도 다 하나님을 믿어. 자기 하나님. 그죠? 어떤 문제는 이제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 정말 중요해지는 거야. 이걸 이제 일반적 언어로 바꾸면 어떤 가치가 내가 따르고 있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 삶의 질이 확확 달라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 자기 생각이 자기 하나님이다. 개똥철학 이런 거. 좋은 프레임 별로 없어. 어디서 뭐 동네 언니한테 듣고 뭐 어디 가서 좀 듣고 뭐 이런 게 잡다하게 모여가지고 그죠? 내 하나님을 이루고 있어. 내 생각을 이루고 있죠. 이 다신교라고 하죠. 다신교. 애 성적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내 미모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너무 많죠. 이런 분들은 다신교를 믿고 있는 거라. 뭐니 해도 성적이 최고야. 뭐 이건 이제 유일신교죠. 뭐니 해도 돈이 가장 중요해. 이런 신을 섬기는 사람도 많다니까. 이런 분들은 명확히 유일신을 섬기고 있어. 인생이 간단하다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많아지면 복잡해지는 거라. 애 키우면서 왜 힘든 줄 알아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책 읽기도 중요하다 카제, 뭐 영어 듣기도 중요하다 카제, 수학 공부하면서 또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 카제. 뭐 강의 듣고 나면 더 중요한 게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복잡해져서. 근데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일신교를 믿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옳고 그름이 내 안에 딱 장착되고 나면요, 내 생각이 내 하나님이라. 신기하죠. 성경이 이렇게 써놨다니까. 창세기 6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점점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거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란 말은 원래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에요. 사람이란 말에 별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자, 남편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 하는 말은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내가 있다는 뜻이죠. 아내 없이 혼자 사는 남자 보고 남편 안 간다니까. 남편 하는 말은 아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에 벌써 포함되어 있죠. 자, 부모 하는 말은 뭐예요? 자식이 있다는 말이지.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는 성인을 보고 부모라고 안 해요. 맞죠? 내 말 맞아? 네. 자, 사람 하는 말은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있다 이 뜻이에요. 나를 시작하신 이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죠? 옳고 그름이 딱 들어오는 거라. 그러면 위치를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엄마라는 위치가 있어요. 엄마는 뭐 하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거라. 이게 엄마라. 엄마. 생명으로 낳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그 고생을 통해서 10달 동안의 헌신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이를 낳았어요. 왜 낳았겠어요? 공부 잘 시키려고 낳은 사람 사실 아무도 없어. 생명의 결과인 거죠, 사실. 사랑의 결과잖아.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아이가 낳거든. 그런데 어느 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 좀 지나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엄마들이 위치를 이탈해. 맞죠? 사랑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막 볼 비비고 이렇게 살아야 될 관계가, 그죠? 엄마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위치를 이탈한 놈은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엄마들이 위치를 벗어나. 왜 그런지 알아요? 자녀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딱 뭐가 생겨. 지식과 정보가 생겨. 그러면 이상하게 위치를 이탈하게 되는 거야. 엄마의 위치에서 뭘로? 교사의 위치로. 또는, 그래, 유명한 공익 광고 있었죠. 나는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하면서. 옛날에 내가 그거 학교 강의하러 갈 때 한번 써먹으려고 내가 동영상 다운받아 놓고 내가 그냥 귀찮아가지고 치웠는데. 그 왜 광고 다 봤죠? 네. 그건 뭐라? 그 위치를 벗어났다는 거죠. 원래는 부모인데 우리가 어느새 학부모가 되고. 그죠? 사랑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해야 될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훈련시키고 있어. 로드 매니저처럼. 이 위치를 벗어났죠. 왜 위치를 벗어난가 하면 옳고 그른 프레임이 딱 들어오면 내가 위치를 벗어나게 돼요. 왜? 내가 최고니까. 여기
금빛 별표나 잿빛 점표를 붙이는 위치에 딱 다 가게 되는 거죠. 여기 웬믹들은 전부 다 극하고 있어요. 다 지가 기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법이다 이거라. 여러분들도 다 들어오면 내 판단하죠.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처음부터 스캔 쫙 하잖아. 처음 오시면 저 인간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성질, 말투까지. 왜? 이게 내 생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책을 다시 생각해내서 한 번 더 말씀드린가 하면, 이번 일요일에 제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 목사님 이제 아프셔서 80 넘어서 말씀 더 못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당분간 우리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일요일마다 설교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 다른 제 부목사도 없고 뭐 전도사도 없고 뭐 장로 집사 아무것도 없고 그냥 똑같이 평등하게 이렇게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이제 목사님 대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20명째 됐죠. 저도 얼마 전에 한번 했잖아. 지금까지 설교한 형들 중에 동생들도 있지만 단 한 명도 내보다 우리 스승을 늦게 만난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설교한 사람. 제가 제일 목사님을 늦게 만난 셈이죠. 23년 전에 만났으니까. 다 그 이전의 사람들. 이번 주 하는 분만 내보다 늦게 온 분인데. 다음 주 일요일 날. 이분은 이제 전라도 순천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인데, 이 형님이 이제 최초로 내보다 늦게 온 분이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을 대신해서 어떤 형이 말씀을 하게 됐어요. 이분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번 금요일에 엄마한테 이야기 꼭 들려줘야지 하면서 내가 영감이 떠올랐어. 우리가 왜 분명히 강의를 듣고 가면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잘하고 싶죠. 꼭 안아주고 막 사랑한다 하고 막 이러고 싶잖아.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엄마들 뭐 약발하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강의 들은 날만 그렇다 하고, 우리 행복은 여기님은 강의 들은 날만 남편한테 고맙다 하대. 저녁쯤 되면 또 그 마음이 사라진대. 또 어떤 엄마들은 주말은 그래도 금요일 강의니까 주말은 뭐 잘 지내겠는데 또 초가 되면 또 불안해지고 막 이래대 욕하고 이렇게 약발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래서 엄마들은 뭐 나는 욕심이 많은 옆에 있는가 가박하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내가 일요일날 딱 들었는데 왜 그런지 알게 됐어. 내가 그전에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더 깊이 인식하게 됐어. 이 형이 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 옳고 그른 프레임은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동안 수십 년 동안 그죠? 옳고 그른 프레임을 계속 공급받은 거죠. 우리 부모 세대부터 해서 우리가 어릴 때 양육받을 때도 전부 이런 프레임으로 이건 뭐 잘하는 거 이건 못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 옳고 그른 프레임 안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걸 먹었어. 아침에 하루 종일 아침에 일생을 우리가 늘 밥을 먹으면서 살듯이 그 TV에서도 익하고 책에서도 익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이렇게 키우고,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됐어요? 들어와서 소화돼 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밥을 먹어서 소화가 되면 우리 생명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요 1층에 가면 푸주간이 있는데 고깃집이 있는데 저 고깃집이 있는 소가 내하고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먹는 거라고 했어요. 먹으면 소화돼서 소고기 안에 들어있는 그 어떤 것이 내게 힘이 되죠. 내 생명이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소와 내가 분리되지 않는 거라. 우리는 이런 개념이 없었죠. 소는 소고 나는 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물질적으로도 저렇게 음식물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면 그게 내 생명이 돼서, 소화 안 되면 배설되고 소화된 건 내 생명이 돼서 나와 분리할 수 없게 돼요. 내 에너지가 되니까. 맞죠? 꼭 이와 같은 원리로 어떤 가치도 어떤 생각도 계속 내가 주입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생명이 된다니까. 소화돼 버려요. 어제 이번 일요일에 말씀하신 형님이 저 오성고등학교 체육교사 출신이야. 지금은 이제 퇴직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전설적인 유도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이 형이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유도계의 산전설이라. 9단, 10단 뭐 이런 거 권수보옹이라고 네이버 검색하니까 나오대.
그죠? 한국 유독에 살아있는 전설 중에 한 분인데, 그리고 삼촌은 대한민국 조폭계보에 아주 유명한 분이고, 꽃대라고 해서, 조폭들 보면 왜 닉네임 쓰잖아. 시라소닉, 케사코 뭐. 아주, 이제, 이 형님이 60대니까 그 세대는 지금 90이나 뭐 이쯤 됐겠지.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전설적인 조폭 출신. 그 집안이 아주 훌륭한 무도인 집안인 거라. 아버지가 유도 9단인가 10단인가 이래가지고 운동하신 분이니까 항상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너무 막 지혜롭고 젠틀하고 막 이렇고, 이 형님도 그래요. 운동했는데 한국 유도대학 나왔거든. 뭐라 말을 못하겠네. 하여튼 정말 운동 잘하거든요. 이 형이 이제 미군 부대 가서 미군들에게 유도를 가르치러 간 적이 있대. 딱 가서 유도에서는 이걸 옷깃을 잡는다고 하죠. 도복을 딱 잡잖아? 그죠? 허리를 숙이고 도복을 딱 잡고 이제 대전을 시작하는데, 이 형이 하는 말이, 미군들 옷깃을 도복을 딱 잡으니까 힘을 쓰기도 전에 솔솔솔솔 바다 냄새가 난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군들은 계속 먹은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생명이 돼가지고 딱 옷깃을 잡으니까 입에서 냄새가 누린내가 막 난다는 거라. 반대로 미군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한국 유도 코치 딱 옷깃을 잡으면 김치 냄새나 된장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오래 먹은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이게 나도 모르게 냄새가 나는 거라. 우리가 왜 분명히 좋은 강의를 듣고 아이하고 깊이 소통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하는데 내 안에서 솔솔솔솔 옳고 그름이 자꾸 나오는가 하면, 이걸 내가 깊이 먹어서 그래요. 선악과를 깊이 먹어서 내가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엄마의 위치도 있죠, 아내의 위치도 있죠, 며느리의 위치도 있고, 다 사람마다 학생의 위치도 있고, 그죠?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위치가 있어요. 근데 이 위치를 근원적으로 말하면 내가 사람이라는 위치죠. 사람은 저절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가 시작해서 있는 존재인 거라. 근데 우리는 이 위치를 잊어버렸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살거든요. 어느 날 내가 누구한테서 태어났다 이 생각을 못했어요. 엄마 있는데도 이런 인식을 안 하고 살죠. 우리는. 왜 그런가? 위치를 벗어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악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하도 우리한테 와서 오랫동안 우리한테 소화되다 보니까 내 몸에 배은 거라. 그런데 이 문제를, 위치를 벗어난 문제를, 그죠? 저 옛날에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진짜 그런가 싶어서 미드를 봤어. 로마 시대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미드가 로마라는 미드가 있어요. ROM이 로마. 20부작 미드인데 너무 재밌어. 야하기도 하고. 그 스파르타쿠스 이런 이제 그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미드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로마라는 미드를 봤는데 거기 진짜 그렇게 돼 있다니까. 제가 강의 때도 가끔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귀족들이 활쏘기 놀이를 많이 해. 요즘 같으면 당구를 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골프를 치거나 활쏘기 놀이를 하는데, 활을 쏘잖아요. 쏘고 나면 관역이 저 멀리 있으니까 뭐 몇 점짜리 맞았는지 모르잖아. 요즘은 양궁 시합 보면 망원경으로 점수를 확인하는데, 옛날엔 그러니까 그 관역 근처에 이렇게 둔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인이 가서 딱 그 둔덕 뒤에 숨어 있어. 활 맞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귀족들이 활을 쏘고 나면 하인들이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데 깃발을 2개 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명중됐잖아? 그럼 파란 깃발을 들어요. 빗나갔잖아? 그러면 빨간 깃발을 들어. 이 빨간 깃발을 들 때 외치는 소리가 그 히브리어로 하말티아 이렇게 불러요. 하말티아란 말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게 성경에 쓰여지면서 죄라는 말로 번역됐어. 우리 성경은 죄라고 하죠. 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 그래서 그래 내가 술 마셔서 죄를 지었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 마시거나 담배 피우거나 뭐 바람 나거나 이런 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죄의 의미는 관역에서 빗나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건 이제 마치 이 목수 엘리의 입장에서 볼 때 웬믹들은 아무 부족함이 없죠.
다 저마다의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졌어.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졌어. 그죠? 좋은 가치만 내게 들어오면 그 가치를 표현하면서 살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은. 내게 들어온 것을 우리는 다 표현하면서 산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엄마는 제 강의를 잘 듣다가 어느 날 안 보여. 보니까 어느 날 10억 만들기 카페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 엄마의 모든 가치는 있잖아요. 돈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삶이 다 그걸 표현하면서 살아. 10억을 표현하면서 살아. 내가 감동을 받은 게 뭔가 하면요. 이 아줌마는 이제 남편보다 더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을 분양받아서 프리미엄 붙여서 되팔고 또 이사가고 이걸 아주 절묘하게 잘하는 거라. 지환이 엄마라고. 이 동네 살아. 이 아줌마 어디 살지? 여기. 태왕 아너스 베스트 그래. 옛날에 제가 하는 우리 성경부 모임에도 자주 오고 했다니까. 근데 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감동적이네.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집을 분양받기 위해서 아파트 공사장에 아침에 가는 거라. 새벽 6시에 따뜻한 커피를 끓여가지고 한겨울에 가면 공사장 아저씨들이 막 이제 일하려고 막 연장 챙기고 준비하고 있대. 그럼 그 아저씨한테 커피를 한 잔 딱 돌린 다음에 제가 잠깐만 여기 8층에 올라가 보고 올게요 하면서. 원래 올라가면 안 되거든, 공사장에. 근데 커피 돌려서 이제 뇌물을 준 다음에 전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신청하려고 하는 그 아파트의 전망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하는 거야, 직접. 새벽에 가서. 그렇게 해서 그 뷰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하는 거지. 이러니까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잖아. 부러워서 아무 반응이 없나, 와이까 조용하노. 아,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 이 엄마에게는 그게 자기가 따르고 의지하는 가치가 된 거죠. 10억 만들기.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모든 삶이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커피를 끓이는 이유도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늦잠 안 자고 일찍 일어나서 공사장에 가는 것도 그렇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막노동하는 아저씨들한테 한 번만 올라가 보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목표가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내게 정말 어떤 프레임이 딱 장착되면, 그죠? 내가 어떤 따를 만한 가치가 내게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 모든 삶은 그걸 위해서 있다니까. 이걸 보고 일반적으로 성경을 빌려서 말하면 우리는 사람은, 그죠? 어떤 이유로 지어졌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쉬운 말로 하면 방금 이 10억 만들기 아줌마처럼 돈 10억이 가장 중요하게 되면 내 모든 삶을 그 10억을 위해서 살죠. 가끔씩 저는 어떤 소리를 듣는가 하면 저건 자녀교육에 미쳤다 이런 소리를 제가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제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였는가 하면 우리의 공부 잘 시키는 거라. 내 인생에서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저는 아예 원천적으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한 것도 사실 기적이지. 6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 3군데를 전라도, 서울, 대구 3군데 이렇게 6군데를 돌아다니다 겨우 졸업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제 인생의 전성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친척 집에 가기 전에 4학년 1학기 때. 그때 내가 반장했거든. 대구 비산초등학교 다니면서.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서 그래도 반장할 정도면 좀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내가 친척 집으로 가게 됐어. 그럼 할 수 없이 앞에 나가지고 이제 반장이 전학 간다고 선생님 인사하러 가대. 그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때 이후로 저는 계속 성적이 급락했지. 공부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아쉬울 때마다 드는 생각이, 내가, 그죠?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또 내가 중학교만 갔더라면, 또 내가 고등학교만 갔더라면,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 내게 한 번만이라도 기회가 주어졌다면. 늘 기다렸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저는 독지가를 기다렸어요. 신문을 보니까 뭐 독지가들이 막 도서관에 대학 도서관에 돈을 쾌척하고 막 이러더라. 그런 거 보면서 이 독지가들 다 어디 갔노 하면서 내같이 가능성 있는 청소년을
근데 공상을 막 했다니까. 어떤 독재가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짠 하면서 김군 자네는 내가 믿어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게 하면서. 근데 이 꿈을 늘 꿨어요. 내 인생의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근데 한 번도 그런 메시아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34살 때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 만났잖아요. 34살 때. 근데 내보고 고시원 가서 공부하라 하는데 내가 노름해가 다 망하고 돈이 없습니다 하니까 우리 목사님 벌떡 일어나서 지갑에서 돈 막 샬리더라고. 얼마면 되겠냐 하면서. 그래서 내가 고시원비 24만원, 식비 12만원, 책값, 용돈, 기타 등등 해서 한 50만원쯤 듭니다 하니까 50만원 막 주면서 매달 말에 우리 와이프를 보내서 타러 오래. 그때가 34살이었거든요. 너무 늦게 나타났지, 독재가. 그리고 고시원 올라가서 내가 공부하다 보면 6개월 딱 되니까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안 하던 공부를 하니까 내가 청소년 때 독재가를 만났어야 되는데 34살 때 만나는 바람에 아니 안 하던 공부하니까 못하겠더라니까. 내가 딱 보니까 알겠어. 기초도 안 돼 있고 있잖아요. 내 지금 이래 똑똑해진 거 생각하면 이건 기적이다, 기적. 그죠? 정말 기초가 하나도 없다니까. 전 대학 때 간 것도 진짜 전두환의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근데 전두환 독재 정권 타도 투쟁을 했는지 몰라. 10년이나. 가만히 생각해.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제가 대학을 들어간 건 전두환 덕분이라.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금융고시 해가지고 경대 법대를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전두환 때문이야. 제가 원래 79 학번으로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공장 다니고 금융고시 아니라고 8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어. 81년에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고, 그죠? 학생들을 막 억누르던 시기라. 그래서 총학생이 다 해산하고요. 대학에서 데모를 못하도록 최초로 81년도에 뭘 시행한 줄 알아요? 졸업정원제라는 걸 실시했어. 대학 정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뽑기를 130명을 뽑는 거라. 그래가지고 30명은 졸업 못한다 이거라. 졸업정원제. 입학정원제가 아니라 졸업정원제를 실시해. 그러니까 너는 데모하지 말고 공부하라 이거라. 안 그러면 자칫하면 졸업을 못한다고. 이 제도를 입시 제도를 만든 다음에 9시 뉴스에 대고 매일 때리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9시 뉴스 한 이틀만 해도 시끄러운데 온 사회가 시끄러운 판에 이걸 몇 달 동안 계속 두드리는 거라. 하고 또 떠도는 소문에 전두환이 저 아들 지금 좋은 대학 보내려고 착한다 하면서 그런 소문도 있었어. 저 시공사 사장 전재국이라고 있는데 그 얘가 81학번이거든. 얘가 어디 나왔더라? 연세대 나왔나? 그러니까 9시 뉴스 계속 졸업 못한다, 공부 안 하면 졸업 못한다 하면서 계속 겁을 주니까 사람들 심리가 어떻겠어요? 원서를 낼 때 전부 안정, 하향 지원하는 거라. 그때 내가 서울법대를 냈어야 되는데 간이 적어가지고 경대법대를 냈잖아. 그 학력고사 시대인데요. 서울법대를 냈으면 서울법대 카트라인이 공식적으로는 학력고사 340점 만점에 310점이라. 서울법대 카트라인이. 320점 만점. 20점은 체력장이고 320점, 필기 320점 만점에 310점이 서울법대 카트라인이라. 근데 그해 서울법대 카트라인이 190점인가 이랬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영남 이공대 갈 점수라도 합격하는 거라. 근데 나는 그거 모르고 그렇게 될 줄 알았나? 간이 쪄가지고 우리 형하고 둘이서 회의를 해가지고 어디 내꼭 하면서 그 경대 정치외교학과 했거든요. 내가 들어갈 때는 경대 법대에서 법정대학 해가지고 그때 원서를 내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면접 보러 고사장 가니까 군복 입은 공부 진짜 못하게 생긴 애 하나가 입구에 서가지고 내가 딱 들어가니까 49 입하더라고. 그때 우리 정치외과 정원이 40명인데 졸업정원제로 하면 52명을 뽑는 거라. 52명을 이제 합격시켜야 되는데 내가 9시 그 면접장 문 딱 닫을 때 들어갔거든요. 딱 들어가는데 카운터 하는 애가 49억 하더라고. 적어도 막 지금 초조해가 숫자 살리고 있는 거라. 49억 하고 막 종이 울리면서 모든 고사장 정문이 문 닫혔어. 그러니까 애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있잖아요. 다 합격이잖아, 자동으로. 이야기 또 이상한 데로 간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뭔가 하면 내가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가 안 돼.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그래도 귀신이 붙잡혀 있죠. 이게 옳고 그름 프레임이라고. 옳고 그름 프레임. 이 옳고 그름이 내 안에 깊이 소화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여기에 끌려다니는 거라.
근데 이번 일요일날 그 형이, 유도한 그 형이 말하는 게, 그, 미국 사람의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깨달았대, 자기가. 아, 이 먹어서 그렇구나. 먹어서 깊이 소화돼 버리는 바람에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는 거라. 여러분도 결심 맨날 하죠. 울고 막, 아한테 막 미안하다 하고 막 뺨 비비고 막 하지만 다음날 되면 똑같잖아.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옳고 그름 프레임을 내가 너무 오랫동안 소화해서 나하고 이 옳고 그름이 분리될 수 없는 거야. 이게 큰 문제죠. 그런데 기독교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내가, 그죠? 옳고 그름을 먹어서 소화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기독교의 노력이 뭔지 알아요? 믿으라는 거라. 어처구니가 없죠. 어떤 것을 먹어서 소화된 것을, 그죠? 뭐 믿으면 된다고 이상하게 가르쳐. 그 신념으로 이걸 극복하려고. 여러분들 같으면, 예를 들면 나는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우리 아이는 사랑받기 아무 부족함이 없어. 하고 아무리 막, 그죠? 강의를 듣고 막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이 사실이 분명하다고 맨날 강의를 듣고 가서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먹어서 생긴 문제를 결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오늘 기독교가 그래서 안 되는 거라. 그죠?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맨날 내보고 죄인이라 하네. 교회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조심스럽게 가서 의자에 앉잖아? 앉으면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돼. 교회 다녀본 사람은 아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면 뭐예요? 회개 기도. 근데 막 짜내야 돼.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니까. 잘못 많이 한 사람들이야 뭐 괜찮지만, 어린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교회 가도 하는데 뭐 회개를 해. 회개. 위치를 벗어나서 생긴 문제가 죄인데, 아까 말했죠. 관역에서 빗나간 것. 내가 사람의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자녀교육으로 말하면 내가 엄마의 위치를 떠난 거라. 그죠? 자, 위치를 떠난 문제를, 위치를 회복해야 되는데, 왜 위치를 떠났는가 하면 내가 옳고 그름을 하도 먹어가지고 소화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우리 목사님이 이번 일요일날 그 형이 말씀하시니까 전화로 화답을 하는데 하는 말이 그 말이더라고. 아니, 그래, 믿어서 생긴 문제를, 먹어서 생긴 문제를 믿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이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안에 깊이 이게 소화돼가지고 막 경쟁하고 있잖아요. 오늘 웬맥들처럼 잘하면 막 금패 별표 붙이고 못하면 잿빛 점패 붙이고, 우리 아들 다 여기에 노출돼 있으니까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우리 애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 프레임 속에 갇혀가지고, 그죠? 내 아이에게 내가 표를 붙이고 있다니까. 남들이 우리 아이한테 좋은 표를 붙이게 하고 싶은 내 마음에 미리 집에서 내가 아이를 표를 붙여가면서 막 교정하고 있죠. 이게 위치를 벗어난 거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내게 아이는 소중하잖아요. 우리 다 그런 마음 있죠. 우리 아이 너무 소중해. 못해도 괜찮잖아요. 보면 내가 볼 때 진짜 못생긴 애인데 엄마는 막 저거 예뻐 죽겠다 하고 막. 근데 연구소에 있다 보면 그게 제일 힘들다니까. 제가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정상이잖아. 자기 애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이는 게 정상이라. 이게 생명의 문제니까. 그죠? 근데 여기 옳고 그름 객관이 들어오면 객관적으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죠? 잘생긴 애도 있고 좀 못생긴 애도 있고 이런 거라. 이 객관은요, 사람을 살리지 못해. 그래서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가 내게 자꾸 들어오잖아요.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 이놈의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내가 낳은 주관적인 아이를, 그죠? 나하고 생명으로 연결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저도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저만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저만큼 관심이 많은 아빠가 잘 없다고 했죠. 제가 잠수내도 해봤잖아요. 잠수내 내 잽이 된 아빠들이 하나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겸손하게 뭐 누구 아빠도 있고 뭐 누구 아빠도 있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전혀. 난 공부에 한이 맺혔으니까 내가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남들은 극하죠. 저기 뭐 자녀교육에 미쳤다 하고. 근데 제 마음은요, 남들이 뭐라 하기나 상관없이 나는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우리 명혁이한테는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라. 남들이 뭐라 하든지, 너가 뭐 찌랄하든지 욕을 하든지 괜찮다. 나는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 우리 목사님 일요일마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거 째고 애하고 체험학습 다니고 이랬다니까. 교회를 안 가고 일요일날. 그러니까 남들이 내보고 우리 교회 형제들이 내보고 손가락질 안 하겠어요. 다 했다니까. 저 김상도 저건 자녀교육에 미쳤다 하면서. 요즘은 다 입이 찍 조용해졌지. 저 자녀교육에 미친 줄 알았던 김상도가 그죠? 그 자녀교육 경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제 인생이 사용되니까 지금 옛날에 내 손가락질 하던 많은 사람들이 입이 다물어졌다니까. 어쨌든 저는요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 아이가 내처럼 이런 아쉬움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간절했어요. 근데 내 안에 들어있는 프레임은 공부 프레임이라 선악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이런데 우리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정말 내가 제정신일 때는요 우리 영남고등학교 다닐 때는 진짜로 내가 아침에 교복 입고 영남고등학교 가는 애만 보면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눈물 났다니까. 왜?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젓하게 교복 입고 있잖아요. 막 학교 가다 철렁철렁 나가잖아. 내가 너무 보기 자랑스러워가지고 막 디카 들고 막 찍으려고 하면 이 새끼 찌랄하고 막 찍지 마라 하고 조상권 침해라 하고 막 한 번도 폼을 안 잡아주는 거라. 그럼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애 사진이 하나도 없다니까. 증명사진 말고 하나도 없어요. 너무 지금도 속상한데 제 마음이 그랬다고요. 누가 뭐라 하든지 상관없어. 이 아이는 내게 너무 소중하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뭐라 하든지 우리 아이를 그지?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상한 것이 위치가 우리가 벗어나지만 이상한 것이 들어와서 그지? 공부로 능력으로 뭐 생활 습관으로 자꾸 우리 아이를 따듬고 있다니까. 왜냐하면 나가서 좋은 평가를 받게 하려고 내가 먼저 아이의 자존감을 낮추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난 줄 알아요? 나는 비록 이 선악 프레임 옳고 그름으로 늘 모든 것을 보고 살았죠. 그 덕분에 펀치넬로처럼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제게 잿빛 점표를 붙였어요. 제게 금빛 별표 붙인 사람은 운동권 사람들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내게 잿빛 점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죠. 그러면 금빛 별표 붙은 애들은 가면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은가 하면 안 그래요. 처음에는 금빛 별표 붙으면 기분이 좋죠. 우쭐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게 인생이 피곤해진다니까. 금빛 별표를 자꾸 받는데 익숙해지면 만약에 다음에 잿빛 점표를 받으면 어떻겠어요? 맨날 잿빛 점표를 받는데 잿빛 점표 하나 떡지 붙이는 거 하고 맨날 금빛 별표 받다가 잿빛 점표 하나 딱 붙는 거 하고 이 충격이 어떻겠어요? 데미지가 후자가 훨씬 크다니까. 맨날 1등 하던 놈이 어느 날 뭐 삐끗해가지고 뒷페이지 문제를 못 보는 바람에 그죠? 뭐 안 써가지고 어떻게 성적 확 떨어졌다고 쳐봐요. 훨씬 힘들다니까. 그래서 전교 1등이 훨씬 힘들어요. 훨씬 불행하다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운동장에서 맨날 공이나 차고 뭐 욕이나 하고 이런 애들은 성적으로부터 해방돼 있어가지고 아주 즐겁다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예민하고 막 그죠? 시험 기간 되면 막 여드름 돋고 여학생들 보면요 주로 전교권에 노는 애들이래. 그러니까 금빛 별표 많이 받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곧 나락으로 떨어진다니까. 아니 하루 뉴스 보니까 얼마 전에 제주지검 검사장이 제주지검 검사 가면 제주도에서 랭킹 뭐 1, 2위잖아. 제주지검 검사장이 길가에서 뭐 자위를 하다가 들켜가지고 신고당해가지고 잡혀갔죠. 그리고 파면됐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 있던 사람이 추락하는 것이 훨씬 더 충격적이라니까. 데미지가 크죠. 1층에서 떨어지는 거, 2층에서 1층 떨어지는 거하고 15층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금빛별표 많이 받는다고 또 행복한 게 아니라 훨씬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가장 안정적인 거 뭐예요?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자리에 딱 있으면요 인생이 너무 쉽다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막 선악과를 먹고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이 양식을 계속 먹었잖아요. 평생을 그걸 먹고 살았어. 책도 그렇고요 연속국도 그렇고 연속국 보면 벌써 연속국의 세트
가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어. 야, 저거 무슨 브랜드인데 하면서. 어디서 협찬했다 하더라 하면서. 저건 돈이 많아야 저런 걸 살 수 있어. 아니면 연속에 보면 또 좋은 직업 많이 나오잖아. 그런 걸 보고 나도 모르게, 그죠? 연속극이 드라마 세트가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죠? 내한테 메시지를 준다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게 내 양식이 됐죠. 그러니까 아무리 결심해도 집에 돌아가면 또 그걸 사는 거라. 그래서 쉽진 않지만 저처럼, 그죠? 먹어서 생긴 문제는 먹어서 해결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먹어서 생긴 문제를 믿어서 해결하는 거야. 회개하고 뭐, 그죠? 예수를 믿으면 뭐 죽고 나서 천당 간다 해서 뭐 이상한 소리 했어가지고. 지금 살기는 여기서 사는데 죽고 나서 천당 가는 이야기 자꾸 하고 있어. 답답한 일이죠. 그게 아니라 살아서 내가 행복해야 되거든? 안 그러면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억울해. 이번에 이 형이, 이번에가 아니구나. 이 형 둘째 딸이 우리 애하고 친구예요. 근데 잘한다니까. 유진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막 아빠 이야기하고 나서 일어나서 간증하는데 진짜 이쁘게 자랐더만. 근데 얘가 2살 땐가 3살쯤에, 그죠? 가족이 어디 갔다가 오다가 88 올림픽 고속도로 오는데, 이 형 운동했으니까 성격이 좀 급하잖아? 그래서 막 조금이라도 더 빨리 대구 도착하려고 막 열심히 오고 있어. 옥포분기점 18km 지점에서, 어디서? 고령에서 채소 농사를 지어서 칠성시장에 내다 파는 화물차 모는 아저씨가, 그때가 막 철인가 봐. 그래서 채소를 실어가지고 칠성시장에 내다 팔고 또 채소를 가지러 화물차를 몰고 88 올림픽 고속도로를 급히 가다가 이 아저씨가 매일 그 일을 반복하니까 피곤해가지고 졸음운전을 한 거라.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커브에 중앙분리대에서 존이라고 못 꺾은 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차선을 넘어서 반대쪽에서 오던 이 형 가족이 탄 승용차를 덮친 거예요. 이 형이 유도했잖아. 운동했잖아. 자기가 살려면 핸들을 꺾으면 돼. 근데 이 형이 자기 딸하고 마누라가 타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죽자 이렇게 생각했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핸들을 그대로 딱 고정하고, 그죠? 그 트럭 밑으로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큰 사고가 났죠. 그때 이 둘째 우리 아들 친구인 유진이가 피를 먹같이 흘렸는데 막 목욕탕 그 큰 타월 있죠. 그게 다 젖도록 피 흘리고 두개골이 완전히 함몰되고 막. 그래서 경대병원 중환자실에 갔잖아요. 지금도 얘가 그래서 이쪽이구나. 이쪽에 뼈가 없대. 머리뼈가. 갔는데 마침 그때 우리 교회 형제 하나가 그 경대병원 레지던트로 있었어. 그래 얘가 막 우리 가족같이 살잖아요. 그래 조카가 오니까 막 급히 막 그 수술실로 집어넣고 교수 부르고 막 이래가지고 급히 수술하고 이래가지고 살아났어. 근데 이 형이 그 사고 딱 맞이하고 경비병원 중환자실 앞에 있으면 자기는 크게 안 다치고 조금 다치고 딸이 너무 막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이 형한테 우리 자기 스승으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딱 떠오르더래요. 우리 동생 우리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뭔가 하면요. 그 돈을 많이 모아놓고 창고에 가득 보관한 다음에 밤마다 누가 저거 훔쳐가지 않을까 염려하는 어떤 부자가 있어. 이 부자에게 성경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거둬가면 네가 이렇게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라. 이 말을 우리가 늘 들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들을 때 그냥 흘려 듣는 거지. 아 그렇지 맞긴 맞지 뭐. 그래 지금 봐라 이건희 봐라 하면서. 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 객관적으로 들리는 거지. 아 나는 숨이 코에 붙어 있는 인간이구나, 사람이구나, 피조물이구나. 오늘 밤이라도 내가 그죠?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주관적으로 크게 와닿질 않잖아요. 근데 이 형은 그 사고를 딱 만나면서 중환자실에 딱 있으면서 바로 그 말이 떠오르더래요. 이때 이게 자기 실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이 생길 때 내가 평소에 이런 말을 들어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내게 딱 생기면 평소에 들었던 말씀과 내 경험이 딱 만나서 이걸 뭐 실제라고 해요. 리얼리티, 실제가 딱 생기는 거라. 그러면 이 경험이 내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꾸준히 들어두는 거지. 그리고 내 앞에서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늘 보고, 저는요 제 스승이 그렇게 사는 걸 늘 봤잖아요. 항상
오늘 밤이라도 내가 인생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소통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라고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제가 늘 들은 말이거든. 내가 만약에 오늘 지금 암 선고를 받고 죽는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우리 아들 불러가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하겠죠. 안 그렇겠어요? 지금까지 잘 자라서 너무 고맙다 하겠죠. 저는 유언을 다 시뮬레이션 해봤어. 왜냐면 늘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한테서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내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늘 생각하잖아요. 그 앞에서 내 간증은 어떻게 하지 이 생각하거든. 저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죽음이 임박하다면 내 교회 앞에 나가서 내가 할 말은 그밖에 없어. 저는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서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내 마지막 말이에요. 왜? 여한 없이 살았으니까. 너무 부족함이 없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들었던 말이 내 실제가 돼요. 내 실제가 되면 이 관념을, 생각을 이기는 거라. 그죠? 지금은 생각을 못 이기죠. 왜? 이 생각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소화해가지고. 그죠?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속상하죠. 선생님 강의를 듣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될까요? 하고 막 선생님 말씀을 더 열심히 들을게요. 더 노력할게요. 내가 노력하는 엄마 제일 싫어한다 했죠. 내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서 나오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빠진다니까. 허우적거릴수록 내가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할수록 더 안 되는 거라. 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열받잖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네. 내가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냥 엄마야, 엄마. 좋은 엄마, 나쁜 엄마가 없고 그냥 엄마만 있죠. 좋은 엄마, 나쁜 엄마라는 개념이 생긴 것도 선악 프레임이에요.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없고요. 그냥 엄마만 있어요. 부모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엄마라 엄마. 엄마 얘기만 하면 돼. 꼭 어떤 엄마들은 강의 듣고 가가지고 화가 나는데도 애한테 화 안 내려고 하고 막. 화 안 내려고 참으니까 나중에 더 크게 터지고 막. 그게 아니고요. 화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뭐 우리 목이님 잘 보면 알아. 목이님은요 저거 딸하고 뭐 인연아 전연하고 뭐 있잖아. 절대로 뭐 교양 있게 그래 뭐 이런 표현 안 해. 못하지. 전형적인 펀치넬로과잖아. 늘 세상 사람들이 붙이면 잿빛 점표만 막 붙일.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막 부드러워지고 막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위치를 지키고 있는가, 위치를 떠났는가 이게 문제가 되지. 그래? 부드러우냐 거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엄마 얘기만 하면 아이에게는 충분해. 그래서 속상할 땐 화도 내야지. 공부 안 하면 머리도 쥐어받고 해야지. 근데 뭐 이상하게 강의를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막 공부 뭐 안 하는데도 막 그래 뭐 때가 있겠지 하면서 아이고 지랄하고 있다. 뭐 물론 능력이 딸려서 못하는 거는 기다려야 되지만 오늘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건 혼내야지. 이게 그러니까 좋은 엄마 나쁜 엄마 프레임에 갇히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면 뭐 화도 못 내고 참고 막 이러다가 괜히 엉뚱한 일에 뭐 동생하고 싸운 일에 뚜껑 열려가지고 막 뭐 잡고 막 이런 이상한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사는지 잘 보라니까. 저는 제 스승이 어떻게 사는 걸 쫙 봤어요.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와서 이게 소화되기 시작해. 그리고 내 지금까지 장착하고 있는 이 프레임이 균열이 가기 시작해. 그죠? 옳고 그른 프레임, 성적 프레임, 뭐 이런저런 프레임들이 어쩔 수 없이 내게 장착되어 있지만 이건 너무 오랫동안 소화된 것이라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듣고 또 듣다 보면 또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 경험을 하게 되죠. 경험하다 보면 내가 들었던 것과 경험했던 것이 맞나. 그래서 실제가 돼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청도에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했죠. 나락 빼고 오다가 경운기에서. 그래서 내가 급히 우리 처남 연락을 받고 막 청도 대남병원, 청도 읍내에서 가장 큰 병원이 대남병원인데 대남병원 응급실로 쫓아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도착하니까 벌써 돌아가셨대. 흰 천으로 덮었더라고. 그 마지막이니까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이렇게 흰 천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진짜 오토바이가 그 경운기 운전석에 바로 꽂혀가지고
두개골이 완전히 함몰됐어요. 두개골이 다 깨졌어. 그러니까 출혈이 너무 심해서 현장에 돌아가신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있잖아요. 내가 그 우리 장인어른 시신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주머니를 뒤적뒤적거리고 우리 와이프한테 빨리 동전 좀 더 돌락해가지고 동전을 이만큼 모아가지고 대남병원 마당 한쪽 구석에 있는 공중전화에 내가 찾아갔어. 공중전화에 동전을 막 이빨에 집어넣고 전화를 했어. 어디 할게요? 어디 했는지 맞추는 사람. 전에 캤나 내가? 강의도 들었어. 강의도 캤어? 네, 따로 들었어. 내가 제일 미워하던 우리 형수한테 전화했잖아요. 왜? 우리 장인어른 시신을 보는 순간 내가 우리 스승한테서 맨날 들었던 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 오늘 밤 내 오늘 걷어가면 네가 수고해서 애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가 재산만 모았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으면 재산 없다 하더라도 내 관념, 내 옳고 그름 이걸 내가 막 거지 보따리처럼 소중하게 막 붙들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 시신을 딱 보는 순간 바로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니까. 아이고 나도 바로 이렇게 우리 장인어른처럼 매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뭐라고 우리 형수한테 그렇게 대들고 막 칼을 갈고 미워하고 내가 인생을 피곤하게 살았는가 싶은 게 나도 모르게 저절로 공중전화 가서 우리 형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형수님 제가 지금까지 인생이 뭔지 몰라서 형수님께 대들었습니다. 방금 근데 우리 장인어른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시신을 보는데 이게 인생이구나. 목사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이상하게 형수님한테 전화를 해서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전까지 저는 뭐 우리 형수가 뭐 우리 마누라 보고 도망가라 하고 막 하여튼 내 미워하고 막 이랬거든요. 내가 워낙 못 살아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속으로 진짜 형수가 미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장인어른 시신 보는 순간 내가 바로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누구 미워할 겨를 없죠. 바로 내가 용서를 구하게 돼 있다니까. 소중한 사람 꼭 끌어안고 사랑한다 하고, 그죠? 내하고 함께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다 인생 마감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되면 다 이래 돼. 그러니까, 제가 맨날 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이런 말을 계속 들어두면, 내가 어떤 경험이 생길 때, 이게 내 생명이 돼. 내 실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무기가 생기는 고수가 되는 거, 고수. 어떤 분들이 저보고, 와, 고수 같다. 어떤 사람이 고수 같은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면 고수가 돼.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냥 차에 받치면 두개골 깨져서 죽는 게 인생이고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는 제 부끄러움을 여러분들 앞에 다 내놓죠. 공개하죠. 어떤 엄마는, 저도 선생님처럼 자기에게서 해방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막 유튜브로 제 강의를 들은 어떤 엄마가 메일이 왔어요. 선생님처럼 자기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요. 하면서. 근데 자기는 너무 남의 평가가 두렵대. 이건 공무원인데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너무 매여가지고 항상 막 눈치 보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스승에게서 배웠잖아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모든 것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소중한 것들을 내가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매이게 돼. 나는 소중하다고 이걸 내 프레임으로 장착했는데 역설적으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그것에 내가 매이게 되죠. 애가 공부 잘하는 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 프레임이 돼버리면 내가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부자유하게 된다니까? 노는 꼴을 못 보고 있잖아. 진도 안 나가면 막 미치겠고 뭐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 오신 분들은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그죠? 인생의 본질이 뭔지를 잘 이렇게, 그죠? 주목해야 돼요. 인생의 본질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젊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죠? 피부 반짝이고 막 이랬잖아요. 20대 때 다 그랬죠? 이걸 쉬운 버전으로 하자면, 아니, 나이가 들어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문제를 화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마들 보니까, 물론 실러서 땡기기도 하고 하더라마는. 자, 아무리 해도 나이가 들어서 생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죠? 이걸 인정해야지. 그러면 내가 자유로워져. 안 그러면요, 일생을 실려고 땡겨. 6개월에 한 번씩. 우리 옆에 미장원 원장님 6개월에 한 번씩 하거든? 딱 했는지 어떻게 하려 마스크 딱 끼고 있는 거 보면 알아.
실로그 땡기면 막 얼굴 붓고 막 이상해지잖아요, 처음에는. 그 붓이 깔았는데 한참 걸리거든? 그 미장원 보면 마스크 끼고 있을 때가 있어, 주기적으로. 근데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실로그 땡겼다 하대. 그러니까 알지 뭐. 자, 우리가 이 선악을 오랫동안 먹어서 생긴 문제는 믿어도 안 되고요. 결심해도 안 돼. 뭐 교회 다니고 뭐 새벽 기도 가고 철야 기도 해도 안 돼요. 자, 다른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죠. 인생이 무엇이다 하는 양식. 이걸 계속 먹어야 이 신진대사가 계속 일어나서, 그죠? 양식이 교체돼야 돼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쉬운 거 같으면 뭐 누구나 다 하게. 근데 하고 나면 쉽죠. 저처럼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쉬웠죠. 내가 아무 노력한 게 없으니까. 우리 스승은 우리 보고 귀만 빌려달라고, 귀만 빌려달라고. 다른 데 가면 뭐 어디 어떤 종교든지 교회나 가면 뭐 노력해라, 봉사해라, 뭐 기도해라, 뭐 많은 요구를 하잖아요. 저는 지금 23년 동안 아무 요구도 들은 적이 없어. 귀만 빌려다, 귀만 빌려. 귀만 빌리는 뭐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라. 어떤 말, 다른 가치를 가진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그죠? 사람을 살리는 말. 이걸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회복돼요, 회복. 원래 위치로 회복돼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되는 거지. 학부모가 해서 엄마가 돼요. 저는 아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27 된 놈이 지금도 애기처럼 막. 얘는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이런 엄마 아빠 만나서. 그죠? 서양에서는 뭐 20살만 되면 독립해가지고 막 험한 인생 지 혼자 살아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드디어 우리가 예약을 해야 되는데 혹시 엄마 카드가 오류날지 모르니까 현금으로 130만 원을 보내달래. 처음에는 카드 캤다가 야금야금.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와이프가 있잖아요. 5초도 안 돼가지고 그래 방금 송금 완료 하면서 이제 아빠는 엄마한테 송금 시작하면서 카카오뱅크로 빨리 보내라는 거야. 근데 있잖아요.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아무 거리낌이 없잖아요. 거기 옳고 그름이 개입하면 이제 니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왜 내한테 다 덮어 씌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건 부부싸움 나는 거라. 이거 부부싸움 나면 어떻게 이혼해야지. 뭐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로 시작해서 말싸움하고 기분 나쁘고 감정싸움하고 이러다가 너희 집 구석이 어떻고 우리 집 구석이 어떻고 하다가 이혼한다니까. 그래서 프레임을 바꿔야 하는데 이 선악 프레임을 생명 프레임으로 바꾸는 거죠. 그 방법은 유일하게 어떤 양식을 계속 먹고 소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긴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장착됐기 때문에 결심하고 책 한두 권 읽고 뭐 그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식이 완전히 바뀌면 어느 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옮겨져 있다니까. 저를 보니까 시간을 따지니까 벌써 23년이 지났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호련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제 인생이 옮겨졌어. 옛날에 정말 저밖에 모르던 저는 B형 남자죠. B형 남자. 정말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지랄 같은. 저는요 부모 형제도 저를 위해서 이용해 처먹는 그런 성격을 가졌거든. 내가 내 스스로 봐도 그래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비결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먹어서 생긴 문제는 믿어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절에 가거나 교회 가거나 성당 가거나 다 헛일 하는 거 헛일. 미안한 말이지만 가려면 제대로 된 뭐 교회를 가든지 우리 교회처럼. 저는 온 대한민국 다니면서 이런 데 못 봤거든. 이번에 계대신학과 출신 교수님 오셔가지고 이분이 막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한테 있잖아요. 아니 78세 된 계대신학과 교수님, 버클리에서 신학을 전공한 신학 박사인데 우연히 내가 말씀드렸죠 전에? 엘리멘트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를 알게 됐어. 지금 매일 우리 교회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인터뷰해가지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 동영상 찍어서 계속 올리고 있어. 유튜브에 신육일이라고 검색해봐요. 신육일 교수님이거든. 신육일. 예? 하여튼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오늘은 이번 주에는 지금 내일이구나. 서울교회 초대대가 서울교회 올라간다니까. 우리도 너무 기쁘고 우리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는데 우리끼리는 알았지. 근데 외부에서 오신 분이 이걸 보고 이렇게 그것도 신학 박사가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니까 우리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번 일요일날 그 교수님이 저를 부르더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성격이 까칠하다면서 욕하면서
우리 연구소 한번 놀러 오겠다고. 언제 시간 한번 내도록 하더라고. 이제 좀 있으면 나도 찍힐 거야. 이제 또 이분은 78세인데 옛날 젊을 때부터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다 찍어 올려. 자기 프로파일도요, 자기가 살아온 걸 동영상으로 다 찍어서 그걸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 그리고 언제 이분 우리 연구소 오시면 내가 특강 한번 시키려고. 이분이 원래 대치동에서 유학 전문가였어. 계대 교수 하다가 재단과 싸워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대치동 올라가서 타워 팰리스 있는 곳에서 이거 미국 유학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책도 내고 막 이랬나 봐. 그러니까 타워 팰리스 애들하고 영어로 젊을 때 수업도 하시고 뭐. 그리고 어떤 애 하버드도 보내고 막 이랬더라고. 그 자 교육에 관심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저를 찾았어요. 이만큼 내가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여튼 오늘은 제가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장착하고 있는 프레임은 잿빛점표 금빛 별표 프레임인데 이건 그죠?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게 먹어서 생긴 문제다. 먹어서 우리 생명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결심하거나 각오하거나 믿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말을 옳고 그름에 관해서 내가 소화한 것처럼 다른 생명에 관한 말을 계속 들어서 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소화돼야 우리가 다른 삶을 산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다른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 엄마다, 엄마. 좋은 엄마 필요 없고요. 엄마기만 하면 된다니까? 화날 때는 욕하고, 자식한테 가면 욕하는 거 누구한테 욕하노? 남한테 욕하면 싸움 나는데? 남편한테 욕하다가 이혼하는데? 만만한 게 우리 애인데 뭐 애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거지. 그것다 대놓고 뭐 좋은 엄마 되려고 애를 쓰고 바둥거리고 막 속에서 불불 올라오는데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우리 애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한다니까. 열받을 때는. 가능하면 안 가지만 막 이번처럼 막 5분 정도는 야, 니는 돈 안 버나 하면서 내가 아주 온유하게 말하거든. 옳고 그른 프레임으로 하면 내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생명의 프레임으로 하면 어쨌든 그죠?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자주 하는 말이 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라. 내가 옳지. 이거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 당연히 내가 옳겠지. 그 프레임으로는 지가 제일 옳지 뭐. 지가 하나님인데. 내가 옳고 그름을 아는 일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구나. 우리 집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구나.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죠? 내가 엄마인데 하나님이 되어 있구나. 아내인데 하나님이 되어 있구나. 빨리 자기 위치로 돌아와야 되죠. 나는 엄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하면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공부 가르치려 하면 엄마 자신의 학벌이 문제가 돼. 맞죠? 자신감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한테 보내잖아. 이거 생각하면 내가 수학 수업을 해야 되겠네. 아니 비결을 전수해가지고 멀리서 우리 연구소 못 보내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잘 안 돼가지고 학원 보내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 이런 분들한테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 아이를 사랑하면 다 돼요.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아이들이 잘 행복하게 잘 클 수 있는 거죠. 그죠? 오늘 요약하면 먹어서 생긴 문제를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그죠? 다른 말을, 살리는 말을, 나도 살고 아이도 사는 말을 내가 또 먹어야 되는 거죠. 먹는다는 말은 소화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맞죠?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소화를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기 전에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자기 제자한테 마지막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 모아놓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소화하라는 말이거든. 나라는 사람을 소화하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이야.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 가면요, 예수를 먹으라는 말이 없어. 믿으라고 해, 전부 다. 왠 줄 알아요? 인식이 잘못된, 뭐 문제가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잘못 더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믿으래. 믿으면 천당 간대. 뭐 이상한 성경을 보고 뭐 의심이 내가 묻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부족하다 하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어요? 하면 믿음이 부족하다 하고 기도해라 하고. 왜 약하게 만든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참 답답한 일이죠. 근데 먹으래.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나를 먹고 마시라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성당에 가면 매주마다 뭐 해요? 영성체 하지, 영성체. 카스테라 하고 포도주 하고 그거 막
그것도 예수님의 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성당 다니신 분 알죠?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입에 넣으면 불경하게 막 꿀꺽 삼키면 안 돼. 침으로 녹여가지고 사르르 녹여야지. 그 개신교에서는, 교회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이걸 해요. 세대교인만. 이건 상징이지, 상징. 예수라는 사람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 위치를 지킨 사람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인생의 위치를 지킨 사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먹고 마시면 나도 그 위치를 지키게 되죠. 많은 엄마들이 지금 그죠? 위치를 벗어나서 아까 말한 대로 학부모가 되어 있어. 우리가 다시 그 위치를 돌이켜서 엄마의 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